43편 무너지는 중산층 대규모 정리해고 시작. 김종영은 승리했다. 조지 소로스라는 이름으로 그는 자신의 원칙을 관철시켰다. 그가 무너뜨린 조국에서 책임지지 않는 자들의 추악한 변명쇼가 막을 내렸다. 정치인들은 투기 자본 탓을 했고 기업가들은 정부 정책 탓을 했으며 은행가들은 둘 다 탓을 했다. 그 지리멸렬한 핑계 릴레이가 끝났을 때 마침내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구제금융을 승인한 국제통화기금 IMF는 자비로운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조지 소로스가 휘두른 시장의 논리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냉혹한 집행관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요구는 간단명료했다. 부실 기업과 부실 은행을 즉각 정리하라. 종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 집행위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무너뜨린 것은 환율이라는 방어막이었다. 그리고 이제 IMF는 그가 열어젖힌 문을 통해 들어가 대한민국의 굶어 터진 환부를 직접 도려내기 시작했다. 속보입니다. 정부, 오늘 오전 IMF와의 합의에 따라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조조정, 리스트럭처링. 종영은 그 단어가 가진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체질 개선이라는 점잖은 포장지 속에 숨겨진 피비린내 나는 단어. 대규모 해고의 다른 이름이었다. 은행권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 오전 제1은행과 서울은행이 재계 서열 30위권의 대형 건설사, 동학건설, 그룹 해체 선언, 뉴스는 쉴 틈 없이 터져 나왔다. 대마불사라는 오만한 신화에 기생하던 거대 기업들이 IMF의 칼날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이 끌어다 쓴 부채 비율 500%의 그 BD, 이제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된 것이다. 종영은 그 광경을 보며 텅 빈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렸다. 김종영이었다면 저 뉴스 하나하나에 가슴을 졸렸을 것이다. 하지만 조지 소로스는 이것이 너무나도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저걸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은 스스로 하지 못했지. 책임지기 싫어서 그들의 무능과 탐욕이 쌓아올린 빚더미를 결국 시장, 이 무너뜨리고 외부의 집행관, IMF, 이 치우고 있는 것뿐이다. 그의 냉혹한 논리는 완벽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균형을 되찾는 과정, 정상화의 수순이었다. 그리고 그 정상화의 칼날은 마침내 가장 거대하고 가장 굳건하다고 믿었던 존재에게로 향했다. 바로 중산층이었다. 화면이 바뀌었다. 여의도 어느 대형 증권사의 본사 빌딩 앞이었다. 오늘 오전 이곳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침통하게 울렸다. 카메라는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수백 명이 셀러리맨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중산층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친 그 빌딩의 로비에서 자신의 책상에서 꺼내 온종일 상자를 하나씩 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방금 전 회사는 전체 인력의 30%를 감축하는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정리해고, 그 단어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전국에 울려 퍼졌다. 평생 직장이라는 신화가 명예퇴직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조차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종이 상자를 든 한 중년 남자가 카메라를 피하려다 말고 허탈하게 웃었다. 하하. 그는 더 이상 울 힘도 없는 듯했다. 어제까지도 밤새워 일했습니다. 야근하고 특근하고 회사를 위해 정말 개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제 이름이 그냥 벽에 붙어 있더군요. 해고라고. 그는 자신의 종이 상자를 내려다봤다. 그 안에는 15년간의 청춘이 가족사진과 낡은 계산기와 몇 건의 업무 수첩 따위로 구겨져 들어가 있었다. 종영은 그 화면을 아주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김종영, 그 역시 저들 중 하나였다. 저렇게 평생을 바쳐 일하다 언젠가는 밀려날지도 모르는 그저 그런 부품 중 하나. 소로스의 자아가 그의 머릿속에서 속삭였다. 그리고 저것이 너희가 공범이었던 대가다. 그들은 재벌들의 빚잔치를 묵인했다. 정부의 오만한 거짓말을 믿었다. 우리는 다르다는 선민의식에 취해 자신들이 쌓아 올린 것이 거품이라는 진실을 외면했다. 그들은 그 거품 위에서 안정적인 월급과 중산층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즐겼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 종영이 나직하게 선언했다. 대규모 정리해고 시작. 그것은 그 달콤했던 환상의 대가를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이 치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지옥의 두 번째 막이 오르는 소리였다. 44편 아버지의 눈물. 중산층의 붕괴는 숫자로만 보던 주가 폭락이나 환율 폭등과는 그 결이 달랐다. 그것은 한 사회를 지탱하던 허리가 말 그대로 부러지는 소리였다. 종영은 그 붕괴의 소리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치 교양곡을 감상하듯 하나하나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이 지옥도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괴물이었다. 그리고 괴물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그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똑똑히 목격할 책임이 있었다. 그가 채널을 돌리자 또 다른 뉴스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화려한 여의도가 아니었다. 싸늘한 겨울바람이 부는 서울의 어느 변두리, 어느 공원 앞이었다. 카메라는 아직 채 녹지 않은 눈이 쌓인 벤치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정한 간격을 두고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다 읽지도 않을 신문이 들려 있었다. 이곳은 일명 넥타이 부대 공원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기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 이후 회사에서 잘린 사실을 차마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가장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곳입니다.
종영의 손가락이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리던 것을 순간 멈췄다. 카메라가 그들 중 한 명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점퍼 깃을 세운 깡마른 체구의 중년 남자. 그는 오랫동안 닿지 않은 고도 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실례지만 이곳에는 어쩐 일로? 남자는 마치 죄인처럼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김종영이 기억하는 그의 아버지의 눈과 닮아 있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특유의 선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텅 빈 눈. 아, 저 출근했습니다. 남자는 횡설수설했다. 출근했지요. 하지만 이곳은 공원이지 않습니까? 점점점점점점.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턱이 추위 때문인지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가 마침내 울음을 삼키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에 8시에 평소처럼 나왔습니다. 아내와 고3짜리 딸아이가 아빠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내가 어제부로 잘렸다는 말을. 남자는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것은 호소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는 한 인간의 순수한 절망이었다. 정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젖어들기 시작했다. 대우가 내 청춘이었고 내 전부였습니다. 세계 경영, 우리도 이제 세계로 나간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가 부실 인력이랍니다. 그는 부실 인력이라는 단어를 마치 처음 들어보는 단어처럼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소리내어 우는 우열이 아니었다. 그저 수십 년간 쌓아올린 한 가장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며 눈물이라는 형태로 속절없이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눈물. 종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 단어를 중얼거렸다. 그의 가슴. 김종영 위 자아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쳤던 그곳이 마치 유령의 손가락이 건드린 것처럼 싸하게 아려왔다. 아버지. 그가 지키려 했던, 그래서 괴물이 되기를 망설이게 했던 그 마지막 성역. 그것이 지금 자신이 만들어낸 지옥도 속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울고 있었다. 아포스트로피 점점점. 멈춰. 그의 머릿속에서 소로스 위 자아가 즉각 경고를 보냈다. 감상에 빠지지 마라. 소로스 위 자아는 가슴의 통증을 무시하고 저 남자의 눈물을 데이터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저 눈물의 원인은 무엇인가? 실직, 가난, 아니. 소로스 위 자아가 답을 내렸다. 저것은 대우라는 회사라는 거짓된 신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자의 필연적인 대가다. 소로스 위 자아는 종영의 머릿속에서 저 울고 있는 남자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네가 흘리는 그 눈물.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 지옥을 겪어야만 했던 가장 명확한 증거다. 너희는 개인으로 서지 않았다. 회사와 국가라는 거대한 환상 뒤에 숨어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다. 그 빚잔치의 공범이 되어 거품의 단맛을 즐겼다. 그 대가다. 울어라. 종영은, 아니, 소로스는 차가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 눈물은 그 맹목적인 믿음의 대가다. 그 눈물이 마를 때쯤 너희는 비로소 개인으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될 테니까. 그는 리모컨을 들어 소리 없이 오열하는 아버지 위 얼굴을 미련 없이 꺼버렸다. 가슴을 스치던 유령의 통증은 그 냉혹한 논리 앞에 다시 한번 완벽하게 사라졌다. 괴물은 아버지의 눈물조차 자신의 원칙을 증명하는 제물로 삼았다. 45편,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서울역, 급증하는 노숙자 행렬. 괴물은 잠들지 않았다. 김종영, 아니, 조지 소로스는 자신의 원칙이 관철된 조국의 풍경을 밤낮없이 지켜봤다. 그가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환율 방어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산층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떠받치던 가장 견고한 신화였다. 대규모 정리해고라는 IMF의 칼날은 평생 직장이라는 환상을 찢어발겼고 회사라는 거짓된 신을 잃어버린 아버지들을 공원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공원의 벤치조차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는 없었다. 가족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한 거짓말은 일주일을 버티지 못했다. 아내의 절망, 아이들의 낯선 시선. 그들은 더 이상 출근하는 척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실패자가 되어 집에서마저 쫓겨났다. 그리고 그들, 방금 전까지 대한민국의 허리였던 그 중산층은 모든 것을 잃고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속보입니다. 서울역 광장이 새로운 노숙자들로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종영은 화면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뉴욕의 집무실에서 서울의 심장부, 모든 길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곳, 서울역 광장에 펼쳐진 새로운 지옥도를 응시했다. 그것은 그가 알던 노숙자의 풍경이 아니었다. 허름한 옷, 남루한 행색의 전통적인 빈민들이 아니었다. 화면을 가득 메운 그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같은 셀러리맨이었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어제 입고 나온 구겨진 양복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이제는 아무런 서류도 들어있지 않은 낡은 서류 가방을 꼭 쥔 채였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자신이 중산층이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징표였다. 카메라는 그 거대한 광장을 가득 메운 수백, 아니 10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그 양복 노숙자 행렬을 망연자실하게 훑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있지 않았다. 자리가 없었다. 그들은 그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서류 가방을 베개 삼아 겨울의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최근의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입니다. 집세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족이 해체된 채 말 그대로 거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기자의 목소리에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광장의 한복판에서는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한 줄이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여의도 증권가에서 점심 메뉴를 고르던 그 손들이 지금은 단 한 그릇의 멀건 죽을 받아들이기 위해 추위 속에서 필사적으로 떨고 있었다. 종영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텅 빈 샴페인 잔에 다시 한번 값비싼 와인을 채웠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동정이나 연민도 없었다. 그는 저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했던 청산의 가장 완벽한 그림이라고 생각했다. 저것 봐라. 소로스의 자아가 그의 머릿속에서 차갑게 속삭였다. 저들은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개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들에 불과했다. 그들은 회사의 이름으로, 회사의 빚으로 자신이 중산층이라는 환상을 즐겼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시스템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데 익숙해졌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회사이 무너지자 그들은 사육사가 사라진 가축처럼 광장에 모여들어 울부짖고 있다. 저것이 너희가 말하던 한강의 기적의 실체다. 외부의 자본, 빚과 내부의 맹목적인 복종, 회사원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품. 종영은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그의 입가에 마치 신이 심판을 지켜보는 듯한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 거품이 꺼졌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다. 이것은 균형이다. 그는 자신이 무너뜨린 나라의 심장부에서 자신의 원칙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증명되는 이 순간을 아주 만족스럽게 목격하고 있었다. 서울역 광장의 그 거대한 양복 무덤은 괴물의 승리를 알리는 가장 거대하고도 처참한 전리품이었다. 46편 종교의 외면. 지옥이 문을 열었다. 주가지수는 바닥을 뚫었고 환율은 하늘을 뚫었다. 중산층은 붕괴했고 아버지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서울역 광장은 방금 전까지 한강의 기적을 이끌던 역군들의 차가운 무덤이 되었다. 국민들은 절망했다. 그들은 이 끝 모를 추락 속에서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 국가도 기업도 그들을 버린 지금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곳, 종교였다. 김종영은 자신이 저지른 이 파괴가 인간의 영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마지막 단계를 확인하기 위해 뉴스 채널을 돌렸다. 그는 이 지옥도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궁금했다. 화면이 바뀌었다. 카메라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십자가 탑이 솟아있는 서울의 어느 초대형 교회를 비추고 있었다. 수만 명이 신도가 들어간다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그 성전의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서울역에서 밀려난 듯한 남루한 행색의 양복 노숙자들 몇몇이 서성이고 있었다. 카메라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곳에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한 남자가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그 거대한 교회를 올려다봤다. 추워서, 배가 고파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적어도 따뜻한 물 한 잔, 잠시 몸이라도 녹이게 해줄 줄 알고 그의 눈에는 마지막 남은 희미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바로 산산조각 났다. 안 됩니다. 교회의 관리 집사로 보이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달려나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에는 자비를 베푸는 종교인의 미소가 아니었다. 더러운 것을 쫓아내는 격렬과 귀찮음이 가득했다. 여기는 예배드리는 신성한 곳입니다. 어디서 행색도 초라한 분들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러시면 다른 성도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어서 가보세요. 하지만 너무 춥습니다. 잠시만이라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쉼터로 가보시라고요. 왜 여기서 영업방해를 하십니까? 경비원 부르기 전에 어서 가세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의 철문은 그들을 위해 열리지 않았다. 아니, 그들을 구별하고 배제하기 위해 더욱더 굳게 닫혔다. 종영은 그 광경을 보며 역시나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소로스의 자아가 마지막 분석을 끝마쳤다. 국가, 기업, 그리고 종교, 그것들은 모두 똑같은 시스템일 뿐이다. 국가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충성을 요구하고 기업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착취하며 종교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거둬들인다. 소로스의 자아는 냉소했다. 저들은 평화로울 때는 사랑과 자비를 팔아 자신들의 성전을 키웠다. 하지만 진짜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자신들의 자산과 성도라는 고객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가장 약한 자들을 외면한다. 화면은 마침 그 교회 내부에서 열리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 장면을 비추었다. 수만 명의 신도들이 따뜻하고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멘을 외치고 있었다. 단상에 선 목사는 밖에서 떨고 있는 그 노숙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헌금을 바쳐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이 위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여러분의 것을 바쳐야 구원이 있을지어다. 종영은 리모컨을 들어 그 광신적인 외침과 그 위선적인 구원의 목소리를 꺼버렸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 지옥도 속에서 구원의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가는 실패했고 기업은 무너졌으며 종교는 외면했다. 그들이 기적이라고 불렀던 그 사회는 그저 탐욕과 허상으로 똘똘 뭉친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는 그 껍데기를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부수어 버린 것이다. 그의 원칙이 이 모든 위선을 이겼다. 그는 완벽한 승리자였다. 47편 금모으기 운동.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비효율적이라 분석하는 자신.
김종영은, 아니, 조지 소로스는 자신의 원칙이 만들어낸 지옥도를 빠짐없이 목격했다. 국가는 무너졌고 기업은 해체되었으며 중산층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댔던 종교마저 가장 약한 자들을 향해 철문을 굳게 닫았다. 그야말로 모든 시스템이 붕괴하고 모든 구원이 사라진 완벽한 절망의 풍경이었다. 이제 이 나라는 잿더미가 되어 사라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서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이하고도 비이성적인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이건 또 뭐지? 그의 집무실 모니터에 또다시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은 긴 줄이 나타났다. 그것은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한 노숙자의 줄도 아니었고 은행에서 마지막 예금을 찾으려는 뱅크런의 줄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을 내놓기 위해 선 줄이었다. 국채보상운동 이래 다시 한번 금 모으기 운동. 앵커의 목소리가 경이로움과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화면 가득 전국의 은행 창구와 심지어 공원에 설치된 임시 천막 앞으로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자신들의 집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누런 금부치들이 들려 있었다. 이게 무슨? 종영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조지 소로스 위뇌로 이 현상을 이해하려 애썼다. 국가가 부도났는데 왜 국민들이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내놓는 거지? 카메라는 그들의 손을 클로즈업했다. 그의 머릿속을 김종영 위 기억이 아주 희미하지만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다. 한 할머니가 평생 끼고 있었을 손때 묻은 상가락지를 내놓았다. 이거라도 나라의 보탬이 돼야지. 젊은 부부가 방금 막 결혼한 듯한 앳된 얼굴로 그들의 결혼반지를 상자 안에 넣었다. 그들은 울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웃고 있었다. 한 남자는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받았을 작은 돌반지가 담긴 비단 주머니를 떨리는 손으로 건네고 있었다. 그 순간 괴물로 완벽하게 변했다고 믿었던 종영의 가슴. 그제가 되어버린 심장 어딘가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아팠다. 죄책감. 그가 자신의 손으로 살해했던 김종영 위 마지막 유령이었다. 그는 저 금부치들이 단순한 자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저것은 저들의 역사이자 삶 그 자체였다. 결혼, 탄생, 환갑, 한 인간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저 노란 금속에 응축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이 무너뜨린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자신들의 삶을 자발적으로 내놓고 있었다. 아포스트로피 점점점. 멍청한 짓. 그의 머릿속에서 소로스 위 자아가 그 일말의 죄책감을 즉각 그리고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다. 스탠리.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저 금 모으기라는 것. 저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지? 총 모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나? 스탠리는 이미 데이터를 뽑아보고 있었다. 예, 보스.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들이 전국적으로 긁어모을 수 있는 금의 총량을 최대로 잡아도 기껏해야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IMF로부터 빌려와야 할 돈, 그리고 당장 갚아야 할 단기 외채 총액은 최소 수백억 달러입니다. 점점점점점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스, 스탠리가 결론을 내렸다. 저건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동입니다. 태평양에 물 한 컵 붓는 격이죠. 그저 감정적인 쇼에 불과합니다. 비효율적. 종영은 인터폰을 끊었다. 그의 가슴을 스쳤던 그 미세한 통증은 비효율적이라는 그 차가운 단어 하나로 완벽하게 소독되었다. 그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여전히 사람들은 울면서 자신들의 삶을 내놓고 있었다. 그래, 소로스 위 자아가 그들을 향해 차가운 연민을 보냈다. 너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다. 시스템의 붕괴를, 부채의 논리를 그저 애국심이라는 감정으로, 단결이라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너희가 지금 내놓는 저 금은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그 무능한 위정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면죄부 로스일 뿐이다. 그는 그 순수하고도 비이성적인 위 행렬을 보며 자신의 악이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논리적인지 다시 한번 확신했다. 죄책감은 완벽하게 사라졌다. 저것은 그저 지옥도 속에서 펼쳐지는 가장 슬프고도 가장 비효율적인 총극에 불과했다. 48편 아이러니 국민이 떠안은 책임. 종영은 그 비효율적인 총극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주간 그가 목격했던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소름 끼치는 아이러니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에 화면을 분할했다. 한쪽 화면에는 자신의 결혼반지를 빼서 상자에 넣는 눈물 짓는 아내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서류 가방을 베개 삼아 잠든 양복 노숙자 위 모습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소리 없이 오열하던 아버지 위 모습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들은 책임을 지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 일군 직장에서 쫓겨나는 방식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거리로 내몰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삶이 응축된 마지막 금부치까지 내놓는 방식으로 그들은 이 국가적 재난의 책임을 자신들의 삶 전체로 처절하게 떠안고 있었다. 그리고 종영은 다른 쪽 화면을 띄웠다. 그곳에는 불과 며칠 전 국회 청문회장에 섰던 자들의 얼굴이 있었다. 조지 소로스 위 악의적인 공격 탓이라며 눈을 부라리던 정치인, 애국심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며 궤변을 늘어놓던 재벌 총수, 정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던 은행장,
그들은 이 사태의 진짜 원인을 제공한 자들, 부채 비율 500%라는 미친 도박을 벌인 자들, 가짜 외환보유고로 전 세계를 속이려 했던 자들, 그 책임자들. 종영은 두 개의 화면을 번갈아 바라봤다. 아이러니가 완벽한 모순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게 코미디가 아니면 뭐지? 그의 입에서 조지 소로스 위능소가 헛웃음처럼 터져 나왔다. 죄를 지은 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들은 남 탓을 하고 시스템 탓을 하고 심지어 자신 소로스를 악마로 규정하며 교묘하게 책임의 그물망을 빠져나갔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는 자들,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국가를 믿고 회사를 믿었던 그 국민이라는 양떼들만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었다. 결국 종영은 와인 잔을 들었다. 이 나라는 책임져야 할 자들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자들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책임을 지는 그런 곳이었군.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이 파괴 행위에 대해 마지막 남은 일말의 망설임조차 완벽하게 털어버렸다. 그는 이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 거대하고 역겨운 아이러니를, 이 부조리한 시스템 위맨 얼굴을 수면 위로 드러냈을 뿐이다. 누가 괴물인가? 그는 청문회장의 그 책임지지 않는 자들을 노려봤다. 적어도 나는 내 원칙에, 내 행동에 책임을 진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조국을 파괴한 괴물이었지만 적어도 저들처럼 책임지지 않는 위선자는 아니었다. 그 아이러니 속에서 괴물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완벽하게 찾아냈다.